여기 프랑스 번역가들 사이에서 한국어 번역이 가장 어려운 언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한국어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가의 삶을 살고 있는 프랑스 출신 아멜리라고 합니다. 파리의 출판사에서 일하던 제가 한국 문학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죠. 삼성과 현대, 그리고 김치 정도만 아는 평범한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맡게 된 한국 시집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업무 분배 과정에서 제게 할당된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필 다른 번역가들이 모두 바쁜 시기라 제게 맡겨진 그저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만이 가진 독특한 운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세한 감정의 결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프랑스어로는 단순히 망컬 혹은 노스테시로 옮길 수 있지만 그 말에 담긴 깊이 있는 정서를 온전히 전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마음, 시간 속에 희미해진 추억,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 대한 아련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는 이 한 단어를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은 마치 바다를 찻잔에 담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죠. 한 단어를 제대로 옮기기 위해 수십 번 원문을 읽고 한국인 동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파리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난 할머니께 이 단어의 의미를 여쭤보던 날 그분은 한참을 말씀하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죠. 전쟁 때 헤어진 고향 친구들 생각에 그리움이 차올랐다고. 그제야 저는 이 단어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와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를 위해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였지만 어느새 저는 퇴근 후에도 한국어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말이면 파리의 한인 마을에 가서 한국 책을 사 모으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곤 했죠. 특히 파리 13구의 작은 한인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글자도 읽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장을 넘기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집 한 권을 들고 서점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아 한 문장을 수십 번 되뇌이며 그 의미를 찾아가던 순간들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낯선 나라로 향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얼마 전 드디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의 단편집 바람의 노래를 번역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같은 회사의 동료 다니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빠른 작업 속도와 매끄러운 문장으로 유명한 번역가였죠. 하지만 저는 그의 번역에서 종종 아쉬움을 느꼈어요. 원작의 섬세한 감정들이 너무 쉽게 단순화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바람의 노래 번역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일째, 저는 첫 번째 단편의 서두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국물이 칼칼해서 좋다는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놓고 며칠을 고민했죠. 프랑스어로 피콘나 에피시를 쓰자니 뭔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맵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칼칼함이 주는 묘한 위로감 같은 것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작가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주인공이 이혼 후 처음으로 찾은 순댓국집에서 느낀 칼칼함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행동이 회사에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었어요. 다니엘이 팀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들다가는 납기일을 맞출 수 없습니다. 칼칼한 건 그냥 매운맛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마케팅팀에서는 출간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답장은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칼칼함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힘들 때 우리가 찾는 위로와도 같죠. 얼큰하게 혀를 자극하는 매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의 답답함도 함께 씻어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답장을 받고 나서야 저는 그 강렬함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국물나는 표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직역은 아니었지만 원작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혔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음 날이면 없던 일이 된다는 구절을 번역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프랑스에는 없는 회식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또 그 자리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한 소통 방식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다가 다시 일정이 밀렸죠. 팀 미팅에서 다니엘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독자들은 이런 디테일에 관심 없어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싶을 뿐이죠. 그의 말에 동조하는 눈빛들을 마주하면서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의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죠. 파리에서라면 동료들과 이런 대화 한 번 없이도 무난하게 일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마케팅팀의 김 과장님은 프랑스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번역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고 편집부의 최 부장님은 일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라며 우려를 표현하셨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그들도 봤으면 했습니다. 작가님이 써내려간 한 줄 한 줄 속에 숨어있는 한국인들의 작은 일상들, 그 속에 담긴 고민과 웃음, 그리고 눈물까지. 문화의 차이를 메우는 일이 이토록 외로운 싸움일 줄은 몰랐네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제가 고민하던 문장들이 빼곡했죠.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건넨 술잔을 마시며 웃던 주인공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어떻게 하면 프랑스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저 직역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느냐고 다들 말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 장면 하나에 한국의 회사 생활이 담겨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복잡한 감정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수고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디자인팀의 윤지현 씨였죠.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수고했어요라는 말 역시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 과정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번역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바람의 노래 작가님의 팬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망설임 없이 참석을 결정했죠. 다니엘의 비아냥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직감은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독립서점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30명 정도의 독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한 독자가 할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는 장면에서 울컥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설렘을 느꼈어요. 다른 독자는 주인공이 퇴근길에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우는 장면이 내 얘기 같았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가 촘촘히 엮여있는 거대한 감정의 풍경화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커피 머신 앞에서 에스프레소를 뽑고 있는데 다니엘이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말을 걸었죠.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어제 팬미팅에 다녀왔다면서요? 번역가가 그런데 갈 시간에 원고나 더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비꼬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어요. 커피를 저으며 설탕을 타던 그의 손짓은 유난히 과장되어 보였죠. 그리고 일부러 저를 지나쳐가면서 살짝 부딪히고는 아, 미안해요라고 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비웃음 짓고 있었어요. 이런 유치한 행동들이 파리의 유명 출판사 출신이라는 다니엘의 이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팀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고 저는 그제서야 이 작은 마주침이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다니엘, 당신은 왜 번역을 하나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건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요. 전 어제 이 책의 진짜 독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대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달이에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지만 저는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팬미팅에서 본 독자들의 눈빛,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작품 속에서 발견한 자신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한 줄 한 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우는 장면을 단순히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다로 번역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도시의 밤, 혼자만의 식사가 주는 쓸쓸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위로까지. 이 모든 감정을 담아내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형광빛 편의점 간판들이 빗물에 번져 흐르는 모습이 마치 소설 속 장면 같았죠. 문득 파리에서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생 미셸 거리의 카페에서는 지금쯤 와인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할 텐데 이곳의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또 다른 외로움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번역 원고를 다시 읽으며 저는 주인공의 눈물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현대 도시인의 고독이 만들어낸 특별한 정서였죠. 이 장면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파리의 늦은 밤, 카페에서 혼자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순간의 감정까지도 함께 담아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습니다. 다니엘의 번역 초안이 팀장님의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죠. 매끄럽고 읽기 쉬운 문장이라는 평가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반면 제 번역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마감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퇴근 시간 사무실을 나서는데 디자인팀의 윤지현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가 스며 있었죠. 도심 속 골목길, 정갈한 찻집에서 지현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어 속에 숨어있는 작은 세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국화차 향을 맡으며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어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죠. 존댓말에 대해 설명하던 그녀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높임말을 쓰느냐, 반말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다는 설명에 제 번역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가령 어머니와 어머님은 프랑스어로는 같은 매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설 속 주인공이 시어머니를 처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닌 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지현 씨는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도 설명해 주었어요. 주어나 목적어가 자주 생략되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생략된 부분들을 프랑스어로 완벽하게 채워 넣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한국어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번역 원고를 다시 펼치며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장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번역이란 단어와 단어를 정확히 옮기는 것이 아닌 그 말이 담고 있는 마음까지 전하는 일이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아침, 다니엘의 번역본이 먼저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내부 리뷰팀은 그의 번역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는 자리에서 초조하게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리뷰팀의 평가가 공개되었죠. 다니엘의 번역은 매끄럽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어요. 특히 한 리뷰어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남았습니다. 마치 원작의 그림자만 보는 것 같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평가에도 의연해 보였어요. 오히려 프랑스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며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설명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지막 장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원작자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라고 했던 그 장에서 저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원고를 검토하던 중 다니엘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슬쩍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도 그렇게 하나하나 고민하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제 책상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기에 번역은 예술이 아닌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독자들은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원할 뿐 번역가의 고민 같은 건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책상 서랍에서 지난번 작가님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꺼내 보여주었죠. 주인공이 이혼 후 찾은 순댓국집 장면에 대해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 한 장면에 담긴 한국인의 상실감과 위로의 의미를. 하지만 다니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영원히 번역을 끝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해요. 이건 단순한 소설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대로예요. 이건 단순한 소설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줄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번역을 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고 저는 다시 원고로 눈을 돌렸어요. 창밖으로는 늦은 밤에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마감까지 3일.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감일 전날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출판사 측에서 프랑스어판 출간을 앞두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했죠. 다니엘과 저 2명의 번역가가 각자의 번역본을 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삼청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어요. 나무가 우거진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는 동안 제 손에 들린 번역 원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교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작가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수수한 분이었어요. 검정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계셨죠. 처음에는 다니엘이 자신의 번역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이야기의 템포를 조절했다고 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그동안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먼저 순댓국의 칼칼함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단순히 매운맛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위로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서 결국 영혼을 데워주는 뜨거운 국물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번역한 부분도 보여드렸어요. 프랑스어의 이 말에 담긴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상대의 노고를 알아주는 깊은 공감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보여요라는 표현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식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디너라고 번역하면
한국의 회식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 마음을 여는 의식이라고 의역을 했고, 여기에 각주로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작가님은 제 번역 원고를 천천히 넘기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특히 이혼한 주인공이 늦은 밤,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의 프랑스어 번역을 보시고는 오랫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아멜리 씨는 제가 글 속에 숨겨둔 작은 숨결까지 발견하셨네요. 프랑스어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옆자리의 다니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번역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귀가하는 길 한밤중에 편의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김밥을 먹는 회사원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마지막 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을 프랑스어로 옮기고 있었죠. 번역본 제출을 마친 다음 날 지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팀 회식을 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동안 팀원들과 쌓인 불편한 감정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현 씨의 따뜻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삼청동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창 밖으로 고즈넉한 한옥의 처마가 보이는 자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녁이라 봄볕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하나둘 팀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니엘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음식에 집중하는 척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때 지현 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서울로 오게 된 계기, 한국 문학을 향한 제 진심을 전해주었어요. 아멜리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한국어 시를 읽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지하철에서도 늘 한국 소설을 들고 다니죠.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케팅팀 김 과장님은 제가 작가님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읽어보고 놀랐다고 했죠. 편집부 최 부장님은 제 번역 과정이 비록 느리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외로 다니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문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한 문화의 숨결이라고. 그리고 번역은 그 숨결을 다른 언어로 전하는 작업이라고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팀장님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창밖의 봄볕이 어느새 저녁 노을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옥 처마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출판사로부터 첫 독자 반응이 도착했어요. 프랑스 문학 전문 저널에 실린 서평이었죠. 이 번역본은 마치 섬세한 자수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순댓국 장면에서 표현한 영혼을 데워주는 뜨거운 국물이라는 번역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번역본도 나름의 호평을 받았죠. 읽기 쉽고 세련된 문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의 번역이 지닌 장점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작품을 프랑스에 소개한 것이죠. 어느 날 점심시간, 파리의 옛 동료가 보내온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였어요.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번역한 바람의 노래를 수업 교재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학생들이 한국 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회사를 나서는데 지현 씨가 따라 나섰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번역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젊은 시인의 첫 시집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낯선 단어들이 또다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구름이 몽글몽글, 바스락거리는 마음,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프랑스어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책상 서랍 한켠에는 작은 공책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기록해둔 노트예요. 그들의 웃음소리, 한숨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있는 따뜻한 위로의 말들. 이제 저는 압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한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주는 작업이에요. 앞으로도 이 다리를 놓는 일에 제 진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영국인 여성이 한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슨 소식을 보고 이렇게 사색이 돼 놀라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기후변화 전문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앨리슨 스미스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저널리스트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를 보는 시선도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늘 보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자신의 위치와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저는 환경적인 면으로 다른 나라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지구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수면 상승은 절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도시의 40%가 이미 해수면보다 낮아져 침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방조제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해수면 상승 대응책을 취재하던 중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송도 국제도시였어요. 처음 이 도시의 위성사진을 봤을 때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이런 대규모 매립지가 무모해 보였죠.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바다를 메워 도시를 만드는 것은 마치 재앙을 자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다를 메워 만든 도시라고만 생각했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바다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인천, 여수 한반도 지도를 펼쳐보니 주요 도시들이 모두 바다와 인접해 있더군요.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가진 나라가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매년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보면 한국은 환경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현지 뉴스를 찾아보니 새벽까지 불을 밝힌 학원들, 야근이 일상화된 회사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까지 과연 이런 사회가 지구 환경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안가 개발 계획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바다를 매립하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 모습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사치처럼 보였죠. 이런 의문을 안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책을 조사하던 중 저는 우연히 지구온도 상승 시 살아남을 5개국이라는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포함된 걸 보고 순간 의아함이 들었죠. 한국이? 정말? 하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지나친 개발과 산업 확장으로 온실가스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에 가까웠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변화 속에서 네덜란드, 터키, 스위스, 한국, 그리고 몽골이 각자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대응 방안 덕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급속 성장한 한국이 과연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더욱이 바다에 접한 주요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결국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죠. 런던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이미 제 노트북에는 비판적인 기사의 개요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안고 서울에 도착했던 그날 제 첫 인터뷰 대상은 서울대학교의 이준 교수였습니다. 사실 그의 연구 실적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는 점도 그가 발표한 논문들이 가진 무게감도 익히 들어왔죠.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처음 마주한 이준 교수는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는 그의 설명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제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댐 건설 기술에 대한 그의 설명은 흥미로웠죠.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수자원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죠.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한국의 주요 해안 도시들의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방파제 시스템, 인천의 수중 방벽 설계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도면들이 그의 설명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았던 송도 국제도시는 제 시선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바다를 메워 도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죠.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이런 대규모 매립 사업이 과연 환경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준 교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은 미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실험실이자 우리가 축적해온 기술력의 집약체예요. 세계 5대 건설 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송도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요소들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로 설계됐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송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개발이 아닌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준 교수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한국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잘 짜인 다큐멘터리처럼 체계적이었어요. 연구실 벽면의 도표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한국이 어떻게 급속 성장 과정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왔는지 보여줬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댐 건설 기술이 지금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80년대의 항만 건설 경험이 지금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기술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책상 위에 놓인 도면들을 펼치며 한국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과시용 개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죠. 무심코 시계를 보니 예정된 인터뷰 시간을 한참 넘겼더군요. 마지막 질문을 정리하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껏 수많은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이런 면모는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기후변화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교수님, 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의 연구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부정론자 크리스 도슨이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구실 전화가 울린 순간 이준 교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던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통화 내내 연구실을 천천히 오가며 간간히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전화를 끄는 교수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더니 자신의 컴퓨터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보여준 기사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후변화 부정론자 크리스 도슨이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교수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기사를 보니 도슨은 한국의 정책을 허울뿐인 그린워싱이라고 혹평했더군요.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기관이 실제로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만적인 마케팅 수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세제 회사가 제품 겉면만 초록색으로 바꾸고 에코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내용물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죠. 도슨은 이 용어를 한국의 기후 정책 전반에 적용하며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기사에 실린 그의 사진을 보니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공격적이었죠. 특히 그는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후 위기를 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도슨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근무할 때도 그의 기사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여러 나라의 환경 정책을 비판해왔죠. 하지만 이번처럼 한국가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그의 평소 논조와는 다른 격한 감정이 묻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준 교수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슨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와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연구실의 정막이 깊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살아난 거죠.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슨과의 인터뷰를 신청하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도슨을 만났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을 피해 들어선 실내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흰 셔츠에 감색 재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것과 다르지 않았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직설적이었어요. 앨리슨, 당신도 이 쇼에 속아 넘어간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조롱하는 듯한 톤도 감지됐습니다. 도슨은 자신의 가죽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정성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새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자동차 산업의 성장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 모든 자료가 사실이었고 출처도 명확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따라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환경을 해치면서 성장한 나라가 갑자기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기술력은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논리도 명확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도슨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과 비슷한 논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보고 들은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해안 도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 도시들 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부산이었어요.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해수면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구 도시.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준 교수와 도슨의 상반된 주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을 설쳤죠. 민주는 한국기후변화 AI 연구소의 기후 데이터 분석가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준 교수의 제자라는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독특한 인상을 주었어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시범 착용 중이라는 스마트 글래스를 쓴 모습이 어딘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었죠.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시선과 부드러운 미소가 공존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주 갔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은 마치 나사 관제센터를 연상케 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해수면 데이터와 기상 정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민준이 화면을 설명할 때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향후 50년간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때는 그의 눈빛에서 이 연구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곳의 AI 시스템은 단순 예측을 넘어 실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어요. 방파제의 최적 높이와 위치부터 도시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들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의 능숙한 모습에 전문가로서의 매력이 더해져 보였죠. 연구소 벽면에 걸린 부산의 미래 도시 설계도 앞에서 민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에는 3D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수직 농장들, 바닷속 깊이 들어간 지하 터널망, 도시 곳곳에 설치된 해수면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그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할 때마다 미래 도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설명 방식이었어요.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내면서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위트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매력이 느껴졌죠. 그가 말하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주는 한반도의 지형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동해의 높은 파도, 서해의 복잡한 조류, 남해의 태풍 경로까지 한국이 왜 이토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지 이해가 됐습니다. AI 기술은 이런 복잡한 자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던 거죠. 그의 설명에는 자부심과 함께 절박함도 묻어났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제 시선을 눈치챈 듯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도슨의 비판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닌 미래의 생존을 위해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일깨워준 민준이라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계속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연구소를 나서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해안 도시인 부산의 시설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보여준 자료는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해안 도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는 이곳에서 의료,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되는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의료 AI는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AI는 새로운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한다고 했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내륙의 기술 혁신 현장도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민준의 일정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저 역시 이 취재에 더 깊이 몰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혼자 출장을 다니다가 그와 함께 기차를 타게 되니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평소라면 차가운 호텔방을 예약하고 혼자만의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기차표를 예매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란히 앉게 될 좌석을 고르면서
문득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죠. 취재를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따뜻한 미소 때문이었을까요? 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광주 AI 센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솔직히 절반 정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목소리 톤이나 이야기할 때의 표정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분명 중요한 취재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는 게 전문가로서 옳은 걸까 고민도 됐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슨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쇼라고 했던 그의 단어가 이제는 오히려 그의 피상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그가 보여줬던 화려한 그래프들과 통계 수치들. 그것들은 분명 사실이었지만 실제 현장의 이야기는 담지 못했던 거죠. 도슨은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연구소에서 본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불빛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검토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라는 걸 그는 보지 못했어요. 특히 민중과 같은 젊은 세대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들에게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닌 당장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도슨이 보여준 차가운 수치들 속에는 이런 절박한 현실감이 빠져 있었죠. 문득 제 자신도 처음에는 도슨과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여전히 그런 편견 속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후변화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의료,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단지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만난 연구원은 기후변화 예측 모델이 이곳의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각의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의료 AI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AI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었죠. 민주는 이곳에서 개발된 AI 기술이 광주 기상지청의 데이터와 결합되어 더 정교한 기후 예측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기상지청에서 수집한 방대한 기후 데이터가 AI 기술과 만나면서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동을 둘러보며 느낀 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하나의 시설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서로 융합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광주로 향하는 길에서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슨이 또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더군요. 이번에는 광주의 AI 산업단지를 겨냥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산업 발전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던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하던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슨이 한국을 이토록 비판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5년 전 도슨이 운영하던 기후변화 연구소는 한국의 대형 건설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안도시 보호를 위한 방파제 설계 프로젝트였죠. 도슨 연구소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고 한국 기업은 실제 건설을 맡기로 했어요. 계약금만 해도 500만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해요. 도슨이 제안한 방파제 설계는 한국의 지형과 해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죠. 태풍이 잦은 한국의 특성상 그의 설계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측 엔지니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슨의 태도였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죠. 결국 한국 기업은 계약을 파기했고
이미 진행된 연구에 대한 비용만 지급한 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도슨의 연구소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하려던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도슨은 이 모든 것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도슨이 한국의 모든 환경 정책을 불신하기 시작한 건 민준의 말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슨은 그 후로 한국에 관련된 모든 뉴스와 정책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을 때도 그는 동양의 기만적인 마케팅이라며 비난했다고 해요.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큰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그의 렌즈를 완전히 흐리게 만든 거예요. 더구나 그는 영향력 있는 기후변화 전문가였기에 그의 편향된 시각은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까지 왜곡시키고 있었죠. 문득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에게는 민준이라는 안내자가 있어 그 편견을 깰 수 있었지만 도슨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둘러본 후 우리의 취재는 전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의 스마트팜은 마치 미래의 농장 같았어요. AI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는 이곳에서 개발된 기술이 곧 전국의 농가에 보급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취재를 위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그는 연구원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메모를 하며 경청했고 농부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의 노트에는 현장에서 들은 작은 의견들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깨에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건강도 챙기면서 취재하세요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서울로, 민주는 부산으로 가야 했죠. 기차역에서 헤어지기 전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산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가 변하는 걸 보며 안타까워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휴대폰 화면에 민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헤어진 후로 업무 관련 메시지만 간간히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의 연락은 이상하게도 설렘으로 다가왔죠. 메시지를 열어보니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차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손가락이 자판을 머뭇거리다 답장을 보냈죠. 마치 고등학생처럼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런 감정을 오랜만에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면서 문득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상 만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은근히 기대가 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 멀리 민준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늘 보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빛이 나 보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자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청계천 근처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캐주얼한 모습이었죠. 처음으로 본 그의 편안한 미소가 가슴 한켠을 간지럽혔습니다. 도심 속 실개천을 따라 걸으며 나눈 대화는
더 이상 취재원과 기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린 시절로,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리고 각자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죠. 청계천 다리 위에 잠시 멈춰서서 야경을 바라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민준이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앨리슨 씨가 곧 영국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요.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제가 늘 추구해왔던 가치관과 너무 비슷해서 자꾸 신경이 쓰였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민준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야경에 반사된 우리의 모습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쁘고도 슬픈 감정을 동시에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은 감정은 자꾸 저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려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 고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준과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시차가 있어 서로 아침과 저녁이 달랐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제가 아침을 먹을 때 그는 퇴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제가 잠들 무렵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준 교수님이 이끄는 국제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초빙 연구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도슨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은 균형 잡힌 시각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해요. 더구나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과 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길 원했어요. 1년 계약으로 시작하지만 양국 간 협력이 잘 진행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민준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려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특히 기대되는 건 이준 교수님과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도슨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고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매일 아침 민준의 미소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립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있는 부산으로 갈 예정이에요. 민준과의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어떤 곳이 좋을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로 데이트 장소 추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